State of International Law in 1979, so far as aggressive war is concerned. 침략 전쟁에 관한 한 그 당시 1939년경 국제법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명백히 사실이고 지지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죄형 법정주의는 정의원 직상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건 그 조약 위반 침략 행위를 한 자가 어떤 지금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The General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 27th August 1928, more generally known as the Pact of Paris or the Kellogg-Briand Pact.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게 부전 조약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향후 이제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은 전쟁을 포기한다. 침략 행위는 금지된다. 이게 현대국제법상 원칙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전 조약에 따라서 was binding on 63 nations. 63개국가를 구속한다. 가입국이 63개국인 것 같아요. The solemn renunciation of war. 전쟁을 포기한다는 이러한 엄숙한 선언. as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그러한 국가정책. 전쟁 포기가 나니까 이제 여러 가입국들, 회원국들, 국내 국가정책에 기반을 제공하겠죠. necessarily involves the proposition that those who plan and wage such a war are becoming a crime in sovereignty. 그래서 이러한 전쟁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자들은 전쟁 침략 범죄로 규탄되어야 한다. 형사처벌돼야 한다는 것이죠. 침략 행위를 계획하고 wage 전쟁을 수행하고 with this inevitable 당연히 어떤 매우 공포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이제 침략 범죄에 해당된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이 침략 범죄에 관해서 그 선례로 의미 있는 설시가 있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형사법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기타 범죄로 이제 테러리즘이 있는데 유엔 안보리 이 결의를 근거로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국제협약이 있는데 The Financing of Terrorism, 테러리즘의 재정적 지원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있습니다. 제2조 1항 B호에 보면은 Any other act intended to cause death or serious bodily injury to a civilian or to any other person not taking an active part in the hostilities in a situation of armed conflict. 그래서 무장 투쟁 관련해서 어떤 적대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가한다. 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행위들은 is to intimidate the population, 사람들을 겁박시키는
하는 것이고, to compare a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to abstain from doing any act. 이것이 이제 정부나 국제기구에 대해서 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갈 협박이라고 할까요? 겁을 주는 것, 이게 테러리즘이죠. 뭘 하게 한다거나 뭘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행위들, 바로 테러 행위고, 이에 대한 금융 지원 같은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레바논 특별재판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쭉 역사적으로 테러리즘만을 이유로 국제재판소에서 처벌되었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테러리즘을 방지하려는 반테러 조약은 굉장히 많이 채택되어 있어요. 뭐 항공기 납치나 선박 납치, 인질행위, 공항 공격, 테러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뭐 이런 걸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지난 몇십 년간 수십 개의 반테러 조약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로 인해서 처벌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심지어 테러리즘에 대한 공통적 정의도 좀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보면 이제 특정한 부류 사람 목표로 하는 공격을 금지하거나 유관 및 정부 관리 유엔 요원에 대한 공격, 또 폭탄, 생화학 무기, 원자 물질 등 특정한 물질이나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반테러 협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레바논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특별재판소는 그 테러리즘의 구속 요건 관련해서 우리 교재 980페이지에 있지만 세 가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인, 납치, 인질, 방화 등의 범죄 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협박하는 행위, 다중의 공포심을 확산시키거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의도적 행위. 이 행위가 초국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개념 요소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 981페이지인데요. 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협정에 따라서 창설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먼저 재판관, 재판소의 기관, 그리고 관할권 행사의 구조에 관한 시적 관할권, 인적 관할권, 관할권 행사의 전제 조건, 제소 장치, 침략 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 이 네 가지 범죄 중 침략 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는 그 범죄의 행위가 좀 늦게, 이 국제형사재판소 기준이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좀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가지 범죄하고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있지만은 983페이지인가요?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이제 인도에 관한 죄와 전쟁 범죄를 관한 죄가 있는데요. 이 수단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 알바시르라는 자가 2009년 3월 4일 이 두 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고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이 청구되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내적으로 무슨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수단도 그런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에는 그러한 국내적 면책 제한, 국내적 면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내
법 규정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해석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근데 이 면책 제한 조항은 물론 이제 이 형사재판소 가입 당사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국제 조약이고요. 다자 조약이고 그 법적 효력은 가입 당사국에만 있어요. 근데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주요 강대국들 다수가 가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수단 역시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 아프리카 국가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알바시르가 어쨌거나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지금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범죄 발생지 그리고 범죄인 국적국인데요. 범죄 발생지 또 범죄인 국적국 중 하나가 그 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인 경우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단은 당사국이 아니니까 아마 그 범죄인 국적국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범죄 발생지 국이 아마 형사재판소 가입국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수사가 개시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그러면 면책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알바시르 수단의 현직 대통령에게 주권 면제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태도 한때 문제된 적이 있어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자 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왜 수사를 하게 됐을까요? 북한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당사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입 당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인 국적국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인 관련한 속인주의적 관할권 아닐 테고 사건 발생지국이 남한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가 될 수 있겠는데 결국 천안함 폭침 사건이 그러면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 네 가지 범죄에 해당이 되느냐와 관련해서 결국 소추관은 3년 반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시켰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 역시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아까 그 반인도적 범죄관에서 어태크 공격의 정의도 살펴봤습니다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다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차별적으로 포탄을 우리 그 연평도 쪽으로 발사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with knowledge of attack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도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우리 그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수사와 기소가 어떻게 개시되느냐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980 페이지도 있지만
이 제13절 보면은 수사와 기소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가 당사국에 의해 소추관에 회부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특정국이 이게 범죄가 발생했다. 아까 그 예에서 북한이 이게 천안함 폭침을 일으켰는데 국제형사재판소에 이거 고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사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7장에 따라 사태를 소추관에 회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7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 사례는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권 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침략 범죄 문제는 앞에 그 세 가지 이용 범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 협정이 2000년인가요? 만들어진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데 2010년 6월에 이르러서야 침략 범죄에 대한 개정안이 합의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합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안보리는 로마 규정의 당사국은 물론 비당사국 침략 행위도 재판소로 회부할 수 있고요. 안보리에게 상당히 폭넓은 권한을 있습니다. 둘째, 당사국이 사태를 회부한 경우나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보리에 관여 없이. 이러한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 당사국에 의해서 사전에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배제 선언도 가능하고요. 또 비당사국 국민에 의해 범하여졌거나 비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침략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980페이지에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관할권 행사상 기본 원칙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일단 개별 국가가 담당한 일로 예정하고 해당 국가가 그를 처벌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우리 이 형사법 판례 보면 사기죄 같은 경우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런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사는 있는데 뭐 능력이 없고 능력은 있는데 의사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권 행사다. 그것이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마 규정 제29절 보면 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점이 있고요. 지금 국제사회에 이런 참혹한 범죄들 처벌을 위해서 그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협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68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족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까 그 아이만 사건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은 지금도 국내법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그 미국 국내법에도 2차 세계대전 전범 처벌 관련 국내법 조항이 있고요. 아까 그 이스라엘의 아이만 케이스에서도 이스라엘 국내법이 있고요. 독일도 스스로도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한 국내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주식 취하가 있죠.
1968년 협약까지 지금 채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법이긴 하지만은 과거 그 군사 반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부적용하는 그런 국내 법률이 제정된 바 있죠. 자, 이 국제형사법은 국제법이지만 또 형사법입니다. 그래서 형사법 원칙이 그 법을 디자인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원칙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뭐 영향을 넘어서 그 형사법 원칙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22조 1항에 보면은 죄형 법정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마 규정에 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적 범위, 인적 범위, 특히 시적 범위 같은 것 이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행해진 전쟁 범죄랄지 반인도적 행위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국내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상의 시효의 부적용하는 협약 1968년 협약이 있고요. 이근한 사건인가요? 이근한 고문 사건은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고문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부정된다. 이런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연합 미제정한 협약 또 원용하고 있고요. 자, 이 사건에서 이제 변호인은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라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이 모든 고문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청구인들 주장의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없다. 우리 헌법 제6조 1항 소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소위 이제 국제관습법이죠. 이렇게 그런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주장이 배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부정되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공소시효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그리고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의 적용 문제에 관해서 2006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고요. 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 판단하고 조금 반대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나 고문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국제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민사상 소멸시효, 이제 그런 고문 범죄가 있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달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내 법률가들이 형사사건, 민사사건 여기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 법률 전문가가 되어보시면 대다수 사건의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위반 사건들이 대표적인 실무에서 접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 범죄,
에 대한 어떤 공소시효. 이거는 이제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그것이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하고 좀 입장이 다르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소멸시효도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근환이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태어나기 뭐 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고문기술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고 뭐 한때 숨어 살고 그랬는데요. 이근환 고문 사건, 수직인 간첩 조작 사건, 이 검찰이나 법조계 뭐 여기에서 이 부분은 국제법상의 범죄이고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타당하냐? 이게 일단 뭐 국제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수직인 간첩 조작 사건은 우리 50 정부의 실세이던 군사정부죠. 장세동 씨가 이제 피고인이 되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국제법상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제 보면 우리 쭉 뭐 재판관, 소위 기관, 관할권 행사 구조 뭐 설명이 나옵니다. 보면 이제 재판관은 모두 18명의 재판관을 두고요. 임기가 9년입니다. 재선은 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재판소 기관을 보면 소장단, 재판부, 소추부, 사무국이 있고 재판부는 이제 2심재고 상소심부, 1심 재판부, 전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 전심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관련한 검찰 기능, 국내법 체계에서는 이제 검찰 기능을 하는 그런 재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추하는 수사개시 요청에 대한 허가, 재판 적격성에 대한 예비 결정, 사건의 재판 적격성 또는 재판소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판정,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발부, 재판 전 공소 사실의 확인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할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적 관할권, 국제형사재판소는 말씀드린 대로 재판소 규정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고요. 인적 관할권 관련해서 25조, 26조를 보면 재판소는 범행 당시 18세 이상인 자연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할권 행사 관련해서 이제 전제 조건을 보면은 자, 로마 규정 당사국이 된 국가는 자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이 됩니다. 11조 1항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해서 그 규정 마련하고 국가들이 이제 협상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독일안은 이제 보편주의적 관할권, 그러니까 가장 넓은 범위의 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주장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국가 아무런 동의 없이도 재판소가 바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이었고요. 미국안이 있습니다. 이 미국안은 뭐 실제 미국이 가입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 행사하는 어렵게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 발생지국, 범죄인 구금국, 범죄인 국적국, 피해자 국적국 등 4개국이 모두 로마 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만 재판소가 재판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런 극단적인 그 주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안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절충점은 범죄 발생지국, 그리고 범죄인은 국적국 중 어느 한 국가만 규정 당사국이면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범죄 발생지구, 범죄인 국적국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그러니까 그 범죄 발생지국이나 범죄인 국적국 어느 하나가 형사재판소 규정 당사국인 경우에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등등 뭐 아까 설명한 부분하고 좀 겹칩니다. 넘어가고요. 관할권 행사의 기본 원칙, 보충성 원칙, 공소시효의 부적용, 재형법정주의, 국내 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라고 할까요? 보면은 지금 이 국제형사재판소 뭐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괄목하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다, 뭐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 뭐 그건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국내 법원에서의 처벌보다 사건을 국제사회 여론에 더욱 노출시켜서 그에 따른 교훈적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 십수년이 되었고 아직도 과제라고 할까요? 갈 길은 멉니다. 지금 유엔 경우 보면은 9.65와 루안다 사태 처리를 위한 형사재판소 운영에도 힘겨워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이 분야에서 조직화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도 있지만은 그 4종 국제범죄만을 처벌할 수 있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거의 외면 수준입니다. 또 2016년 하반기에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랄지 부룬디, 갬비아 이런 나라들이 그 조약에서 탈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 자체의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주권국가의 협조를 통해서만 범인의 신병 확보와 증거 수집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중세가 변화하면은 언제든지 뭐 수족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과제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는 없고요. 국제형사재판의 실현과 확장, 이것은 국제사회가 국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대다수 우리 조윤수 교수님도 그렇고요. 국제법학자들의 결의인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여러분에게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국제형사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앞부분 범죄인 인도조약하고 이렇게 같이 이 분야 국제법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를 통해서 강의에 부족한 점을 보충하세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만 줄이겠습니다.